KBS 1라디오 신년 특집 2023년 글로벌 경제 위기 탈출 가능할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KBS 라디오 신년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작년 한 해를 세계 경제 상황을 또 돌이켜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고금리, 킹달러 이런 고비고비들을 넘기면서 힘겹게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세계 경기는 침체 국면이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23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면서 30년 만에 최악의 해 중 하나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탈출구 정말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일까요?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19를 벗어나서 이제 활기를 되찾는가 싶었는데 그런 기대감은 잠시뿐이었고요. 글로벌 경제 퍼펙트 스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세계 경제를 흔든 최대 이슈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먼저 홍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이제 작년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효과를 보는 듯 했는데 이게 우리 역효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네, 너무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니까 코로나19 코비드 19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넉넉하게 풀자라는 게 대세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 GDP에서 측정해 보면 약 한 20% 이상에 달하는 돈을 가계에 푼 거죠. GDP의 20%니까 이런 경우가 그 전례도 있나요? 전쟁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 세상에. 예,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야 당연히 네. GDP 거의 한때 20% 이상을 매년 풀었던 네. 시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70년 만에 이제 거의 처음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때 많이 풀린 돈들을 이제 수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돈을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경제에 돈은 많이 풀려 있고 특히 그 많이 풀린 돈들이 네.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해 한 해 예, 뭐 세계 경제에 가장 최대의 충격을 준 건 네. 부동산 가격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매월 우리나라는 2% 네. 그리고 미국은 1.5%가 떨어졌어요. 네. 월간. 이 속도로 떨어지면 1년에 20%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 속에 정부 정책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이제 4.5까지 미국 올리기 기준 시작하죠. 우리는 3.25까지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이제 연쇄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자산들의 가격이 붕괴됐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한 나라에서 돈이 유출되는 이번에는 그래서 신흥국 외환위기가 아니고 네. 선진국 외환위기가 날 뻔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영국과 일본이 연초 대비 환율의 변동성으로만 하지만 저희들 보통 한 30% 환율이 움직이면 이거 외환위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이라는 G7 통화가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앞을 모르겠다. 2023년도 이거 더 나빠질 거다. 이런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2022년 10월, 11월을 지나면서부터
연말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렇죠. 연말이 연말 같지 않고 돈은 이제 무조건 쥐어야 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또 왜 영끌 하신 분들은 내야 하는 대출금의 금액이 확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황이 이제 눈앞에 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홍춘욱 박사님께서 처음에 짚어주셨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작년 한 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각했습니다. 정병서 소장님께 이 부분에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뭐 세계 경제를 볼 때 금융은 미국을 보고 실물은 중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월드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중국이 뭐 무소불위의 공산당이 통치를 하지만 그 중국에서 공산당 말을 듣지 않는 이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코비드 19이라고 균이 이제 그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균은 균이고 네.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은 달러 프린터로 막았고 네. 중국은 이제 격리로 막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써요. 두 번째로 네. 이제 원자재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무역이 세계 1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자재, 에너지, 물류 비용이 이제 전 세계적인 외국으로 이제 오게 됐고 네. 이게 뭐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 차질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이런 이제 모빌리티를 완전히 제한했던 거를 1월 9일부터 지금 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런 모빌리티 제한이 정상화가 될 때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는 관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를 했냐 하는 것들은 이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더 것 이상. 같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원자재, 에너지, 물류 이 세 군데에서 새로운 변화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에너지, 물류를 주목해서 2023년에 중국의 모습을 봐야 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홍춘욱 박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 세계 경제를 돌아보면 미국 연준이 이제 7차례에 걸쳐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야 되니까요. 그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돈은 주고 왜냐하면 굶으면 안 되니까 네. 돈은 많이 지급하면서 사람들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전제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졌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스마트폰도 바꾸고 인테리어 한 분들도 되게 많았고 재택근무 이제 이게 유행을 하다가 2021년이 이제 딱 되니까 조금씩 이제 우리도 그렇고 그죠? 네. 해제가 되기 시작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생산성의 향상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이야. 또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니까 네. 이게 가격이 그렇게 안 오르는데 이제 네. 문제가 2021년이 딱 돼서 사람들이 정부가 부려준 GDP의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돈에 또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 과정에서 밖을 나가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뭐냐면 이제 네. 쇼핑인데 쇼핑 중에서도 가장 큰 쇼핑이 네. 집을 사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풀린 돈이 이제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사람들의 그 소비를 부추겼던 게 차였어요. 네. 제조업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나기 시작한 데다가 인력난, 자재난이 심각해지고. 예, 우리 그 건자재 난 네. 아파트 짓는데 안 그래도 건축비가 코비드 19 때문에 공급망이 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네. 2021년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그때 미국 물가가 4.7까지 갔어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과열이다.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한때 120불 이상까지. 거기다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산 네. 미를 구경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아,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언제까지 갔냐면 2022년 6월에 소비자 물가 9%, 세상에. 우리나라도 7%. 네. 그래서 1982년 제2차 석유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레벨에 도달을 해서 정책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로가 4.5까지 올랐는데 네. 최근에 발표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요거는 그냥 명목 금리는 요 정도 오른 거지만
체감 금리는 7%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연준이 네. 제로 금리가 되니까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데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나가서 채권을 막 사주는 양적 완화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양적 완화 했던 돈들이 지금 창고가 터질 만큼 쌓여 있으니까 이걸 팔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돈을 그 전에는 시장에 돈을 막 공급해주기 위해서 네. 금리를 막 사줬다면 지금은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마구마구 팔아버린 거죠. 그런 효과들까지 합쳐지면서 금리가 체감금리가 한 7%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네. 자 여러분 체감금리 7%인데 주식을 왜 합니까? 부동산을 왜 합니까? 너무 살기 자체가 의식주 자체가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이제 높은데.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네. 충격이 시작됐냐면 이제 2022년 7월 달부터 이제 그때 첫 번째 신호탄이 국제유가의 대폭락이었죠. 그래서 한때 127불까지 갔던 게 지난해 연말에는 70달러대까지. 그러니까 네. 고점 기준과 저점을 해산해 보면 한 50불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빠지게 됐던 건 이제 또 중국의 또 제로 코로나 정책도 컸었고요. 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경기가 너무너무 나빠지는 가운데 집값이 특히 붕괴되기 시작해서 네. 전 세계 집값이 한 8월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이제 연쇄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다들 관심이 없어지는. 왜 그러냐면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의 그렇죠.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 1%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물가 상승률은 아직 7%지만 네. 지난 5달에 누적 물가는 1%밖에 안 올랐다. 뭘 뜻하냐? 꺾인 거죠. 이거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눈앞에 뭐가 와 있다. 이번 불황이 얼마나 심각할 거냐.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어디가 망할 거냐. 어느 나라가 위험하냐. 이런 살생부를 적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지나갔고 네. 이제 인플레보다는 지금은 불황이 얼마나 심각해져서 어디서부터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이거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 시작됐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작년에 큰 행사가 치러졌어요. 이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10월 3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원 다수당으로 시작한 바이든 정권은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 내주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께 여쭤볼 텐데요. 소장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통해서 정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강력해진 시진핑 정권 3기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세계 패권 1위를 꿈꾸는 건가요? 중국의 그 앞으로 5년 시진핑 정부의 정책의 방향 두 개의 안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안정입니다. 안전과 안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5년 단위의 이제 주석의 임기를 한 번 연임해서 10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3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것의 논리는 첫 번째 전쟁 중에서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되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미국 GDP의 한 76% 정도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국가 안전의 문제를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게 이제 5년의 중요한 포인트고 뭐 지금 이제 많은 이코노미들이 예측을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1% 뭐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뭐 그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한 4.0에서 5.8까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한 4배 그러네요. 많게는 또는 5배까지. 3배 네. 이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이 정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전략이랄까?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정부에서 시진핑이 모든 이제 중요한 포지셔닝을 다 자기 사람으로 심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당 독재, 1인 독재 시대로 그래서 마오쩌둥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우려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마오쩌둥 시대가 바로 폐쇄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지만
중국의 그 당대회의 보고서 문건이나 그 12월 15일 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 정책을 놓고 보면 그 어디에도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중요한 이 부분으로 대외 개방이 핵심 4대 정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그 중동 방문한 게 바로 그런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마오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무역을 1등하는 나라가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자살행위죠.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돌아간다면 중국도 문제지만 전 세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 무역 안에서 소위 말하는 질적인 이제 그 업그레이드. 그래서 중국이 사이즈가 아니라 진짜 강해지는 것을 8개를 정해놓고 네.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분하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바이든 시진핑이 이제 중간선거 끝났고 네. 3년이 끝나고 난 다서에 관계가 좀 악수하고 화해하고 웃으면 좋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진핑 3기 정부는 오히려 더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미국 자체가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그 뭐 우리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선방했다고 하지만 네. 이건 DDD 대통령 상하원이 다 데모크라틱해서 이번에 네. DDR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기 네, 때문에 하원을 잃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서 바이든의 전략은 경제를 가지고서 대선 이슈로 가는 것은 어렵죠. 그러면 트럼프하고 똑같이 중국 때리기로 가는 것이 1년 반 뒤에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전략이 돼요. 그래서 바이든도 강하게 나갈 것이고 네.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2번 연임해야 되는데 3번을 해줬는데 네. 미국에 무릎을 꿇거나 저자세를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이제 논리도 안 맞고 명분에도 안 맞죠.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시진핑 3기 시대 또 바이든의 이제 후반기 정책은 네. 우리는 두 나라가 좀 악수하고 웃으면서 협력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나 미국 상황을 보면 오히려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십니다. 홍 박사님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든 정권 후반기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슈들로 끌고 가야 될까요? 저는 전 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일단 잘 버텼거든요. 네. 그 초선 대통령 임기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이긴 게 그 부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9.11 테러 직후에 방금 우리 전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쟁 중에는 총사령관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네. 그냥 간신히 이겼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거의 지는 선거였는데 네. 공화당이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간신히 비긴 선거고 사실 바이든이 잘해서 이겼다고는 절대 말 못하는. 그런 선거죠. 공화당이 실패했던 또는 공화당의 승리가 이렇게 제한적인 것으로 끝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낙태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이슈가 되는. 예, 경제 문제에서는 이미 바이든은 낙제표였고요. 네. 그래서 지는 거였는데 이제 낙태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민주당 쪽에 이제 분열되어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지금 미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 현재 정부를 신뢰합니까? 라고 묻는 퓨 리서치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사람들이 20%에 불과해요. 진짜 그러니까 많네요.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아주 한 줌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 정당을 지지해요라는 사람들이 양정당 모두 전체 미국인의 10%대예요. 네. 그 정도로 다 양극화돼 있거든요. 양극화돼 네.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잘못하느냐가 게임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너무 이제 헛발질. 헛발질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까지 그냥 완전히 정말 네. 레임덕으로 갈 뻔했는데 네. 죽다 살아났잖아요. 네. 예, 죽다 살아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할 일은 결국 대외 정책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내적으로는 2023년 경기는 나빠질 거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미 예산안도 다 편성됐고 네.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니까 네. 연준이 그래 2023년 신나게 금리 올렸다가 2023년 하반기나 24년 대선에 해 내려주면 경기 그때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신들은 이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으로 포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대외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된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동의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더 강한 블록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신년 특집 2023년 글로벌 경제 위기 탈출 가능할까를 김지윤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 중국경제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2023년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중 패권 대결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 전쟁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반도체 산업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전 소장님,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중의 기술 전쟁 시대에 그 핵심은요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물하고 심장하고 쌀이다. 네. 이 3가지의 싸움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려고 하면 이게 통신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빠른 정보 통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5G, 6G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미국은 5G 통신망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전자기기를 움직이려면 이제 심장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배터리가 중요한데 이 중국은 있고 미국은 없는 것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네.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신망, 배터리, 반도체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데 여기서 갖고 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반도체 기술만 있지 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면 반도체 기술로만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생산을 어떻게 하려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은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뭘 하냐 양자를 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TSMC라고 하는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하고 한국의 삼성전자를 이제 보조금 줄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발목을 비틀어서 네. 그 양자를 들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TSMC가 400억 불짜리 공장을 짓겠다. 우리 네. 삼성이 170억 불짜리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미중의 반도체 전쟁, 배터리 전쟁, 통신망 전쟁에서 미국이 결핍하고 있고 중국이 결핍하고 있는 것을 한국은 다 갖고 있어요. 네. 5G 통신망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2등, 네. 배터리에서 예전에는 1등, 기술력에서는 1등이지만 마켓으로 보면 우리가 2등, 중국이 1등. 네.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서 잘만 하면 네. 이 미중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찬스가 우리한테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과도하게 미중의 이 통신망이나 반도체 전쟁에 우리가 좀 공포를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네. 두려움이 하나 있고 네. 반대로 미국의 동맹에 참여를 했을 때 중국이 중국의 우리한테 눈치. 보복을 할 것 같은 네. 보복에 대한 공포 2가지가 있는데 네. 그 2가지 다가 상대가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네, 완전 맞는 말씀이세요. 물론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제 상대를 할 때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공포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시면 막 모두들 막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뭐가 하지 말자. 답답해서 한국 같은 이제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 하는 나라에 대통령이 직접 날라오고 네.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이걸 주면서 공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네.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뭐 한 6개월 1년 사이에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어떤 코멘트를 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겠다 또는 이제 이 세게 나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반도체와 배터리가 예. 아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종 병기 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희망찬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 박사님 2022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몸값이 높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힘든 건가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1965년 인텔의 제프리 무어 코파운더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신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마다 제품의 성능이 2배로 개선되거나 아니면 구형 제품에 들어가는 투입 단가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2020년까지는 네.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40년 넘게 50년 이상 이 법칙이 통용되고 심지어 한때는 1년마다 2배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산업은 이제 생산성이 가파르게 향상돼서 그래서 정보통신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이 모든 것을 바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불황이 오는 순간 네. 이게 큰일 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노력을 해서 딴 데보다 한 3년 일찍 투자를 했어요. 네. 자, 3년 일찍 투자를 하면 지금 우리의 생산성이 몇 배가 돼 있냐면 4배 좋아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1년 반마다 2배가 되니까. 네. 자, 만 3년이면 4배 좋아지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추격자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이 가격을 4분의 1 토막 내도 되죠? 네. 낮춰야죠. 4배가 우리 생산성이 4배 되니까 구형 제품의 가격을 100원에 팔던 걸 25원에 팔아도 네. 괜찮죠. 물론 뭐 그렇게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를 인건비도 들면. 인건비도 네. 올라갈 거고 땅값도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치킨 게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의 전형적인 특성이 바로 뭐냐하면 강력한 생산성의 향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두주자들은 항상 후발주자가 들어올 때마다 치킨 가격을 게임. 후려칩니다. 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그 과정에서 무너진 곳이 일본의 LP다. 그리고 또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의 자회사였던 그 거대한 캐몬다가 파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YMT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파산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예, 파산시킨 게 한국입니다. 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경쟁자가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다 싶을 때는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가격 인하로 대응하는. 지금은 일단 아직 그 들어와 있는 물량들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네. 여기에다 불황은 왔으니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없는 요 과정에서 벌어진 치킨 게임의 과정에서 네. 반도체 값이 1년 만에 세상에 50%가 빠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 소장님께 좀 여쭐게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재하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조금 궁금하고요. 전략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네. 이게 미국이 반도체 제품 공급과 장비 공급을 다 스톱시킨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비 같은 경우에 네. 14나노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스톱을 시킨 것이고 네. 28나노, 40나노, 90나노는 그대로 허용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웨이라든지 일부 슈퍼컴퓨터가 이제 만드는 회사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팔지 못하는데 보통의 이제 핸드폰, 노트북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여전히 팔게끔 해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제 3나노, 5나노, 7나노를 얘기를 하지만 네. 전 세계 반도체를 보면 14나노, 28나노 이상 더 오래된 이제 뭐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는 성숙 제품의 비중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75%나 돼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가려면 첨단 반도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키는 거라서 중국은 첫 번째 이제 거국 체계라는 걸 동을 하는데 거국 체계요. 예, 1950년대에 보면 중국이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을 할 때 소련이 도와주다가 이제 갈등 때문에 완전히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네. 맨 땅에 헤딩해서 5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중국이요. 그렇죠. 그리고 수소폭탄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지금 중국의 전략은 바로 원자폭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반도체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이 한 520억 불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네. 중국은 그것의 2배 이제 받고 한 번 더 가는 1,400억 불의 보조금을 기업들한테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다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네.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중국 돈을 주는 기업들한테.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도 지금 반도체 뽑고 얘기를 하지만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28나노 이상을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는 법인세를 0으로 해줄게. 많은 혜택들을 그렇죠. 주는군요. 그리고 수입하는 장비들, 소재들 관세 제로로 해줄게.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지 못한 파격적인 이제 그러네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당장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서 에러가 있고 성숙 제품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 박사님 얘기하신 이제 네. 중국의 반도체사들의 부도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것도 네. 좀 가려봐야 되는 것이 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국가가 지원하는 반도체 펀드가 한 50조 정도 돈을 지원한 게 있어요. 네네. 요 회사들이 한 61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가 국산화하고 반도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외의 회사들은 그냥 자기가 한번 해보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한 국산화 노력은 최근 5년간 굉장히 세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해가 정말 그동안 궁금했던 게 저는 쏙쏙 해결이 되는데 자 이제 그동안 유일한 패권 국가였던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힘의 공백 상태인 중동을 공략하는가 하면 아프리카 역시 양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 세계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가장 궁금해요. 전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출범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미칠지 중국에서는 참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마일드하게 항상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미국이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IPF에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IPF가 트럼프 때 EPN하고 똑같은 구조다. 그래서 이것은 조약이나 법령이 아니고 네. 행정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네네. 바이든 정부 이후에 이게 유지가 될 거냐는 데 대해서 이거 이제 의문이 근본적으로 하나 있어서 네. 조금 무시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을 보면 네 가지의 이제 중요한 법칙이 있지만 국제관계에서 뭐 사람한테서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그러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돈입니다. 돈, 네. 이익. 그래서 이게 지금 IPF에는 관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관세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IPF는 그렇죠. 그게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 국가의 최대 수출국 수입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IPF를 하더라도 동남아 국가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중국과 거래를 끊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IPF라고 이렇게 떠들어도 관세 그렇죠. 조항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소장님 왜 한편 중국은 최근 미국과 거리 두기를 시작한 중동으로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시진핑 3년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빈살만 만나러 갔잖아요. 게다가 석유 대금을 이제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결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러를 좀 움직일 수 있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중동이 이제 페트로달러가 있긴 하지만 네.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가능성이 없다. 전체적인 무역 수지 적자가 56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한 금액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중동 사우디를 갔냐 하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건설을 하는데 그렇죠. 거긴 통신 장비가 필요해요. 거기에 중국이 세계 최강인 5G 통신망을 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동 전체가 만약에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성공하게 된다면 네. 중동 전체가 미국과 유럽이 반대하는 5G 통신망으로 네트워크가 깔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네. 번째는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이 위안화로 석유 대응을 결제를 하는데 이것이 사우디도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게 위안화를 그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시스템이 다른 나라로 굉장히 빨리 이제 전파되면서 네. 중국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아마 시진핑이 집권하고 장기 집권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네. 영향력은 높아질 거지만 달러를 흔들 수는 없을 거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방향, 향방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당장은 네. 뭐 미국한테 정말 힘들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잘해야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중숙련 근로자들까지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헝그리하죠. 네. 우리 옛날 70년대 경제개발연대 네. 정말 낮은 임금을 가지고 저임금으로 또 할 수 있는 그 힘든 일들을 빨리 해낼 수 있는 빨리 해내는 그런 네. 열정을 갖춘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있지만, 네. 한국이 이제 경제개발 발전을 했고 거기서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중화학공업 그리고 90년대 이후는 정보통신산업으로 우리 정확하게 사회책에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네.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임금 따라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노동력의 공급이 무한정 이루어지다가 도시화가 일단락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수출은 해야 되는데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특히 유럽이랑 미국과 거리가 둘 다 너무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돈이 되는 걸. 그게 이제 전자산업.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밟아간 건데 중국도 이제 이 과정을 밟아가는데 구멍이 두 개 있거든요. 어떤 구멍일까요? 예, 첫 번째 구멍은 당연한 문제인데 네. 농민공 문제가 이제 중국 경제의 최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예. 이번 정저우에서의 이제 애플 공장 사태가 지금 그걸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왔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중국이 힘들게 놓쳐버린 게 바로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탑 레벨에서는 중국이 세계 2등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이처 인덱스라고 세계를 대표하는 82개의 탑 저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실으면 한 두세 개 이상의 논문을 실으면 거의 노벨상 후보가 되는 어마어마한 자연과학계의 탑 저널에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인데 압도적인 2위가 또 중국이에요. 그만큼 중국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가 약한 거죠. 그래서 전체 그 25세에서 34세 연령대에 있는 네. 사람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30%가 안 돼요. 원래 왜 소황제 해서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막 근데 이랬었잖아요. 그거는 도시 이야기. 아, 여기에 큰 펑크가 나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그게 저는 이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 네. 뭔가요?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네. 중국에게는 큰 독이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이 1등하는 걸 봤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 현중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 입장에서 세계적인, 억울하겠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 같은 나라는 견제를 받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 또 중국이 좀 전랑 외교를 한 것도 문제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고 나가려면 앞으로 5년은 이걸 잘 뚫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당장은 조금 가능성은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소장님께 미중 패권 경쟁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도 여쭤볼게요.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이 미중전쟁의 핵심이고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조로 군중에서 돈 털어가는 것이 미중전쟁의 핵심입니다. 지금 기술전쟁은 이것은 중간 단계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봤지만 기술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최대 자동차, 반도체, 그렇죠. 노트북, 핸드폰의 네. 최대 시장이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미국과 전쟁을 했던 경제전쟁을 했던 소련과 일본을 미국이 자초시키는데 10년에서 18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미중의 전쟁은 지금 적어도 앞으로 10년에서 18년 간다. 그리고 적을 100명 죽이려면 네.
우리도 한 6, 70명에서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라서 그 시간을 보면 적어도 앞으로 한 2029년에 35년 사이 네. 그 정도가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홍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중국의 농민공이 2억 9천인데 지금 중국의 대졸자가 1억 6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인재 보너스 잘 봐야 되고 중국의 첨단 산업에서 인공위성을 누가 만들었냐, 항공모함 누가 만들었냐, 네. 스텔스기를 누가 만들었냐를 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지금 뭐 절반이라고 하면 6천만 명의 엔지니어가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할지 이거를 조금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큼 향상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 두 분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 정책의 방역이 완화가 됐어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궁금해지는데 중국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경화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하이는 작년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꽤 오랜 기간 봉쇄를 했던 도시인데 작년에 현지에서 체감한 경제 상황 어떠셨는지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작년 상반기 3달 넘게 도시가 봉쇄되면서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멈추면서 인구 2,500만의 경제도시 상하이는 당시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하면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당시 교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도 이루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서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되고 실시되었지만 봉쇄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면서 예전의 분위기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이는 작년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13.7%,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7%를 기록하면서 약 40년 만에 베이징의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네. 작년 말 백지 시위 이후에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방역 완화 이전과 이후에 중국 현지 분위기 어떻게 다르죠? 네, 사실 작년 12월 미리 통보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맞이한 입장에서 보면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쇄, 격리, 통제, 억제된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개방, 자유라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음에도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오히려 집에만 있게 되어 자체 격리를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저희 가족을 비롯해 제가 아는 지인 가족 대부분이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은 환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항원 검사, 자가키트와 해열제 등 감기 증상의 약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볼 때 거리에는 낮에도 거의 행인들이 보이지 않고 배송원들의 집단 감염으로 온라인 배달마저 원활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해는 대략 1월 초중순까지 확진자가 절정에 이르다가 네. 2월 초중순쯤에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8일부터 중국 입국 시 시설 격리가 없어지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회에서도 점차 코로나는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의약품 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역이 완화되면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경기가 되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어느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급격히 완화하자 다수 외국계 기관이 내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작년 말 재신망은 모건스탠리, UBS, 노무라 등이 올해 중국 경제가 강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 기대치를 낙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왕타오 UBS 수석 중국 경제학자도 기존 예상 시기보다 더욱 빠른 방역 완화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인 4.5%에서 4.9%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대유행 정점이 지나면 경제활동은 올해 초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약세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동기 대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2분기에는 경기 회복과 낮은 기저에 힘입어 성장률이 6.9%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왕타오는 전망했습니다. 노무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에서 4.8%까지 올렸습니다.
다만 전면 개방에 따른 경기 회복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노무라 보고서에 따르면 올 춘절 연휴 전후의 인구 이동으로 전무후무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중국은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대유행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노무라는 평가했는데요. 또한 노무라는 방역정책 완화는 2023년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전면 개방의 길은 고통스럽고 험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후 상황은 어떤지 상하이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정경화 통신원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국 당국에선 이번 방역 완화로 경제 반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국제사회도 지금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소장님, 중국이 백지 시위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급속한 전환을 했다는 평가가 좀 많이 있지만 사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중국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A4 용지보다는 축구공이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를 풀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인 거죠? 그래서 월드컵 중계를 통해서 14억의 중국 인민들이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격리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너무 힘들게 봤는데 살고 있는데 전 아무도 세계인들은. 이제 응원하는 그 축구 팬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기는 그것이고 그 실제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실업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수가 GDP 65%를 기하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 방역 2번 강화 시점에 내수가 다 마이너스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살리려고 하면은 방역을 풀어야 되고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이제 청년 실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 3년 동안에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못한 사람이 한 900만 명. 네. 내년에 중국이 대학 졸업자가 한 1,150만 명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2,100만 명의 이제 청년 실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어디든 그렇지만 먹물 실업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불안해지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축구공과 청년 실업자 요 문제가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한 규제를 푸는 가장 큰 이유다 그렇게 보십니다. 쏙쏙 귀 들어오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제 정책 어떻게 보세요? 또 다른 무역 전쟁이 벌어진 건지 한쪽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대세입니다. 대세. 네. 예,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미 전체 품목에서 반덤핑이라든가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5년째 높아지는 추세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거지. 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보다는 블록화,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친한 나라, 믿을 수 있는 나라, 나의 등을 찌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나라와의 교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게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이번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었던 기업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네요. 생산의 중단들이 그러네요. 반복되는 가운데 소비자 시장에서의 침투력들을 잃어버린 기업들, 대표적인 게 애플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급격하게 애플이 공장을 갖다가 옮기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 것에서 보듯 이제 블록화, 그리고 자기끼리 말 잘 듣는 사람끼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좀 관세도 인하해주고 인센티브도 주지만 네. 다른 데와는 이제 문을 닫는 이런 흐름은 이제 저는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는 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아주 꼼꼼히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저는 2022년 금리 딱 한 단어 꼽으라면 금리를 꼽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23년 금리에 따라 환율, 부동산, 주가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리는 떨어지나 경기는 좋아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국제 상품 가격이 2022년 6월을 고비로 해서 대부분 30에서 40% 이상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폭락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미국 경기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도 컸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는 잡았는데 대신 불황을 맞게 됐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빨리 위드 코로나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들 갖고 있는 이유가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지금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상하다가 바로 인하해 준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 지금 세계 경제 사람들은 다들 금리 인상은 끝났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구체적인 실탄을 쏴주려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의 언제 경기 모양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중국 경제의 지표가 언제 좋아질 것인가를 쳐다보며 아무래도 2023년 상반기 봄바람 불 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올해 세계 경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공포가 만든 불황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봉쇄 공포, 미국의 과도한 유동성을 집어넣는 그런 이제 금융긴축의 공포는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할 시점이 다가오고 네. 지금 중국 이동 제한을 정상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보통 10년에 한 번 큰 투자 계획 오는데 이번엔 2번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 98년, 2008년, 2020년인데 네. 2020년에 대불황이 오고 바로 또 3년 뒤에 대불황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자세히 보시면 전 세계 어디에도 생산 시스템이 붕괴됐거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 미국이 60년 만에 가장 많은 돈을 풀었고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바람에 나타난 것이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죠. 루비가 나오면 저점 지났다. 그래서 이제 뒷북치는 비관론자들의 장단에 박자 맞추기보다는 이제는 경기 회복에 뭘 사고 뭘 투자하는지를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뭐 비관론자들은 낙하산을 만들고 낙론자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딱 그 말이 맞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2023년을 이 불황의 깊이로 빠져드는 해가 아니라 아까 홍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하반기부터 리커버한다고 하면 뭘 피킹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점인 거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를 맞아서 KBS 1라디오 신년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 상황 정리해보고 올해 펼쳐질 경제 상황 미리 전망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만 그 속에도 세계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 전문가 두 분의 말씀 큰 도움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지윤이었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